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쏟아지는 폭우에 가려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가고 있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한여름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광고 기획사에서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은 창밖의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고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간헐적으로 반짝이며 동창의 단체 채팅방에 알림을 띄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껍데기 속에 감춰진 외로움과 사회적 압박감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고 이번 동창회만큼은 결코 혼자 나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녀가 혐오에 맞지 않는 동창최미라는 며칠 전부터 자신의 약혼자가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사업적 성과를 거두었는지 떠벌리며 은근슬쩍 여름의 결혼 여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름은 홧김에 자신이 능력은 부족하지만 가정적인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짓말을 내뱉어버렸고 이제 그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번 주말에 열릴 동창회에 함께 참석할 남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백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하게 세팅된 화장과 명품 정장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지만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의 시선이 회사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머물렀는데 그는 쏟아지는 비를 피할 생각조차 없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헐렁한 후드 티셔츠에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남자의 행색은 누가 보더라도 직업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실직자나 노숙자에 가까워 보였기에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남자의 콧날과 턱선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고 여름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동창회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옆자리를 채워줄 껍데기뿐이었기에 저토록 잃을 것 없어 보이는 남자라면 돈으로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름은 우산을 고쳐들고 빗속을 뚫고 남자에게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본 남자의 모습은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처량해 보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며칠째 이어지는 그룹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이사들의 압박에 지쳐 수행 비서들을 따돌리고 무작정 거리로 나와 비를 맞으며 머리를 식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멈춰선 고급 구두와 그 위로 드리워진 우산의 그림자를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그곳에는 차가운 표정의 미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이 낯선 여자가 왜 자신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지 호기심이 생겼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무런 말 없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여름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남자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이번 주말 하루 동안 자신의 남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며 역할은 그저 실직해서 아내에게 의존하는 무능력하고 조용한 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으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는데 이는 그녀가 남자를 철저히 돈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은 보수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덧붙이며 남자의 반응을 살폈는데 빗속에 앉아있던 남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굴욕적인 제안과 자신을 완벽한 실패자로 취급하는 이 여자의 오만함이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HJ그룹의 회장인 자신에게 돈을 미끼로 가짜 남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여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 그녀가 유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묘한 흥미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드러난 그의 체격은 생각보다 훨씬 건장하고 위압적이어서 여름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도지는 짐짓 비굴한 목소리를 연출하며 돈은 확실히 주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여름은 안도감과 경멸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내일 자신의 오피스텔로 와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요란한 버스 정류장에서 기이한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여름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계좌번호와 주소를 적어 남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이름조차 묻지 않으려 했으나 계약의 신뢰성을 위해 최소한의 신원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름을 물었고 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본명을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그녀 같은 일반인이 자신의 이름을 듣는다고 해서 얼굴 없는 재벌 회장인 자신을 알아챌 리 만무했기 때문이었고 도지는 이 연극이 가져다줄 일탈의 해방감을 기대하며 젖은 명함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여름은 남자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를 놓은 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으로 나갔고 도지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쓸어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이 되자마자 여름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어제 보았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름은 문을 열어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는데 현관에 들어선 도진의 모습은 어제와 다름없이 후줄근한 차림새여서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시간 없으니 서두르자며 그를 거실로 들였고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와 시나리오가 담긴 파일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지는 널찍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거실을 덤덤한 눈길로 한번 훑어보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계약서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는 실험을 하며 그녀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여름은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이 동창회였기에 불만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그를 욕실로 밀어넣다시피 하여 씻게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욕실에서 나왔는데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어제 빗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여름은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미리 예약해둔 미용실로 그를 데려가기 위해 차키를 챙겼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여름은 도진에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는데 머리를 다듬고 옷을 사고 구체적인 부부 설정을 외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사실 그는 이 상황 자체가 주는 묘한 긴장감과 일상에서의 탈출을 즐기고 있었고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초조해하는 여름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 수많은 비서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보고를 받던 딱딱한 일상과는 정반대인 이 소란스러운 아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헤어 살롱에 도착한 여름은 담당 디자이너에게 도진을 맡기며 최대한 깔끔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는 스타일로 해달라는 까다로운 주문을 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도진의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이 정리되면서 거울 속에는 점차 재벌 회장 강도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거울을 보며 의도적으로 어깨를 구부리고 눈빛을 흐릿하게 만들어 자신의 날카로운 기운을 감추려 노력했고 이는 그가 사업 현장에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 때 종종 사용하던 기술이었습니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대기석에서 잡지를 보던 여름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말끔해진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가 단순히 잘생긴 것을 넘어 설명하기 힘든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리고는 곧바로 백화점 남성복 매장으로 그를 이끌었는데, 그녀가 고른 브랜드는 너무 저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중저가 브랜드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난한 네이비 색상의 정장을 골라주며 입어보라고 권했고, 도진은 옷의 재질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고는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수제 정장만 입던 그에게 기성복의 거친 촉감은 낯설었지만 그는 군말 없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도진의 핏은 완벽에 가까웠는데, 저렴한 정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탄탄한 체격 덕분에 마치 명품 옷을 입은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름은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에 잠시 주춤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본격적인 시나리오 연습에 돌입했는데, 여름은 와인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준비해 식탁에 차렸습니다. 동창회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와인 마시는 법과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려던 여름은 도진이 와인잔을 잡는 손 모양과 향을 음미하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와인을 스왈링하고 향을 맡은 뒤 테이스팅 노트를 읊조리려다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어디서 그런 매너를 배웠냐고 추궁하자 도진은 예전에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었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여름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지만 그의 능숙한 태도가 내일 동창회에서 실수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대본 연습을 위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연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연기를 핑계로 여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했고, 여름은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점차 그의 손길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저 돈 때문에 고용된 가짜 남편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진 역시 눈앞에 있는 이 당당하고 도도해 보이는 여자가 사실은 상처받기 쉽고 여린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녀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도진이 돌아가기 위해 현관에 섰을 때, 여름은 봉투에 담긴 착수금을 그에게 건네며 내일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녀를 안심시켰고,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여름은 소파에 주저앉아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강도진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나온 도진은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고, 운전석에 있던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파격적인 변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뒷좌석의 상사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진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여름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내일 있을 동창회가 꽤나 재미있는 여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남산 중턱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HJ그룹이 자랑하는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의 중심지답게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황금빛 조명 아래로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잘 훈련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한여름은 호텔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밀려오는 긴장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이곳은 그녀가 평소 업무상 드나들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유독 낯설고 거대하게 느껴져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옆에 선 강도진은 겉으로는 다소 위축된 듯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오히려 이 공간이 주는 익숙함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직원들의 유니폼 상태나 로비의 청결도를 무의식적으로 점검하는 오너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도진의 팔짱을 낀 손에 잔뜩 힘을 주며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한 도진은 보폭을 줄여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연회장이 위치한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두 사람을 덮쳤고 여름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이미 도착한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곁눈질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반가움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느라 바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름과 도진이 입구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여름의 남편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평가하려는 의도가 번들거리고 있어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무리 한가운데서 유난히 높은 목소리로 웃고 있던 여자가 여름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는데 그녀가 바로 여름의 오랜 앙숙인 최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온몸을 휘감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약혼자 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여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운 척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여름의 얼굴을 지나쳐 옆에 서 있는 도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견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미라의 무례한 시선을 느끼면서도 어수룩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는데 이는 그가 철저히 계산한 무능력하고 순종적인 남편의 이미지였습니다. 박민석은 도진이 내민 손을 보고도 잠시 무시하다가 마지못해 손끝만 살짝 잡았다 놓으며 자신의 손수건으로 손을 닦는 심입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모욕이자 기선 제압용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감긴 롤렉스 시계가 잘 보이도록 소매를 걷어 올리며 도진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대놓고 물었고 주변의 동창들은 대화가 멈춘 채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름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당황했지만 도진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미리 연습한 대로 예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으나 지금은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라와 박민석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묘한 공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라는 여름을 향해 동정하는 척하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남자가 집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여름의 선택이 실패했음을 강조하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한술 더 떠서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한다며 도진의 어깨를 툭툭 쳤는데 그의 손길에는 상대를 하대하는 무례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바보처럼 헤헤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살기가 스치고 지나갔고 이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름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도진이 오히려 그녀의 팔을 살며시 토닥이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억지로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와 부동산 그리고 최근의 사업 성과들로 흘러갔습니다. 박민석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업체가 최근 대기업인 HJ그룹의 하청을 따내기 직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도진을 지목하며 술병을 내밀고는 한 잔 따르라고 명령조로 말했는데 이는 동등한 동창의 남편 대우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름이 발끈하여 나서려 했지만 도진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병을 받아들고 박민석의 잔에 술을 채웠고 그 모습은 너무나 비굴해 보여서 여름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이 술을 따르는 동안 박민석은 혀를 차며 역시 노는 사람이라 그런지 술 따르는 솜씨는 제법이라며 비아냥거렸고 테이블에 앉은 다른 동창들도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아 묵은지처럼 구겨진 자존심을 삼키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사실 그는 박민석이 언급한 그 건설업체가 최근 부실공사 논란으로 HJ그룹 내부 감사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이 남자가 곧 파멸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이 굴욕을 일종의 유의처럼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름에 떨리는 어깨를 보자 장난스러운 마음은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분노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코스로 이어지면서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서빙되었지만 여름에게는 그 어떤 음식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와인은 독약처럼 썼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명품 클러치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여름에게 요즘도 야근하느라 바쁘냐고 물었고 남편 내조를 받으려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냐며 비꼬았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여름에게 가졌던 열등감을 지금의 경제적 격차로 보상받으려는 듯 집요하게 공격했고 여름이 입고 온 정장이 지난 시즌 모델이라는 점까지 지적하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도진은 스테이크를 써는 척하며 나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접시에 닿아내는 소리가 순간적으로 테이블의 소음을 뚫고 들릴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여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처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도진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응시하다가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박민석과 미라를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겨진 도진에게 박민석은 이제야 속 시원하게 말한다며 남자 대 남자로 충고하는데 셔터맨 노릇도 눈치가 있어야 한다며 주제넘게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지만 식탁보 아래에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여름은 억지로 눈물을 닦아내고 화장을 고친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고 도진은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눈빛을 도진에게 보냈지만 도진은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술기운이 오른 박민석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대놓고 도진을 자신의 운전기사 취급하며 집에 갈 때 대리운전이나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쥐고 있던 와인잔의 스템이 위태로울 정도로 휘어졌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풀고는 그것 참 좋은 제안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호텔의 총지배인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나면서 상황은 묘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는 VIP 고객의 동향을 살피러 왔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총지배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저 구석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남자는 분명 자신의 절대적인 상사이자 HJ그룹의 회장 강도진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무릎을 꿇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도지는 멀리서 느껴지는 시선을 감지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 총지배인과 눈을 마주쳤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지는 그에게 다가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습니다. 박민석은 여전히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인 것처럼 떠들며 HJ그룹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티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역시 맞장구를 치며 그때는 여름이네 부부도 초대해서 서빙이라도 시키자며 깔깔거렸는데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여름은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도지는 이제 곧 시작될 진짜 쇼를 기대하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하게 그들의 광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가면을 쓴 포식자가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테이블 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돈과 권력의 흐름을 잇는 비즈니스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민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설회사가 HJ그룹과 체결할 예정인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하청 계약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수주 액수까지 언급하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마치 자신이 HJ그룹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의 규모가 2배는 커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다른 동창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술잔을 부딪혔고 최미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여름을 곁눈질하며 너희 부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와인잔을 돌리며 민석의 허풍을 듣고 있던 도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사실 민석이 언급한 그 프로젝트는 도진이 지난주 이사회에서 직접 보류시킨 안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포착되어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도지는 눈앞에서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민석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움을 넘어 애처롭게까지 느껴졌지만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천천히 미끼를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순진한 목소리로 민석의 말을 끊으며 뉴스에서 보았는데 그 프로젝트는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문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도진의 예상치 못한 지적에 순간적으로 테이블에는 정적이 흘렀고 민석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히 백수 주제의 건방지게 비즈니스의 세계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냐며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정보가 틀렸을 리 없다고 소리치며 방구석에서 인터넷 기사나 읽는 놈이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의 말을 의심하냐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민석의 격앙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그렇다면 혹시 이번 계약 조건에 포함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연대 보증 조항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민석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는데 사실 민석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느라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고 그 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도진이 어떻게 그런 전문적이고 내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민석은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너 같은 놈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은 도진이 주제넘게 나서서 분위기를 망쳤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민석의 편을 들었습니다. 미라 역시 끼어들어 남편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며 여름을 타박했고 도진에게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던 여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수치심이 아닌 도진을 향한 보호 본능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외치며 내 남편이 직업이 없다고 해서 당신들에게 인격적으로 모독당할 이유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름은 민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돈 좀 번다고 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라며 내 남편은 당신처럼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민석과 미라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여름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도진은 멍하니 여름을 올려다보았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로지 인간 강도진 자체를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변해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고 이 여자가 단순히 계약 관계인 가짜 아내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도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여름의 귀에 대고 나직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속삭였고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여름의 격앙된 감정을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민석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래봤자 끼리끼리 노는 무능력한 부부일 뿐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도진의 눈앞에 던지며 오늘 술값이나 보태쓰라고 조롱했고 이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더 이상 이 지루한 놀이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수표를 집어든 뒤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반으로 찢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민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은 이제까지의 어눌한 말투를 버리고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당신이 자랑하는 그 계약서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석이 무슨 개소리냐며 달려들려던 찰나 도진은 정확한 법률 용어와 계약 번호를 읊조리며 민석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허위 기재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석의 폐부를 찔렀고 단순한 백수의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뒷걸음질 쳤고 도진이 풍기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여름은 갑자기 돌변한 도진의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어제 빗속에서 떨던 노숙자도 오늘 하루 종일 연기하던 공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눈빛은 오만할 정도로 당당했으며 말투에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동창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도진은 공포에 질린 민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네가 거래한다는 HJ그룹 담당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민석은 도진의 경고를 허세로 치부하며 얼굴을 붉혔고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위해 호텔 매니저를 호출하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웨이터를 거칠게 붙잡아 당장 책임자를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는데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며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불안한 마음에 도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지만 도진은 오히려 태연하게 팔짱을 낀 채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는 민석의 추태를 관람하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만 도진의 단단한 팔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총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달려들어왔는데 총 지배인은 평소 VIP 고객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석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기세등등하게 총 지배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도진을 가리키며 초대받지도 못한 무례한 잡상이니 귀한 파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당장 끌어내라고 악을 썼습니다. 미라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동창들은 이제야말로 주제 파악 못하는 여름과 그녀의 남편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등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총지배인은 민석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문제의 인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며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낡은 정장을 입고 삐딱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지만 총지배인은 그 남자가 입은 옷이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서늘하고 익숙한 눈빛을 단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그룹 전체 전략회의에서나 멀리서 뵙던 사진으로만 매일 접하며 경외심을 가졌던 바로 그분인 HJ그룹의 절대 권력자 강도진 회장이 분명했기에 총지배인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도진이 보내는 특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내의 소음이 멈추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민석이 빨리 끌어내지 않고 뭐하냐고 재촉하는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 총지배인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도진 앞에 넙죽 절을 하듯 인사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께서 이곳에 어인일로 왕림하셨는지 여쭈며 미처 모시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식은땀을 흘리며 사죄를 구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황제 앞에 선 죄인과도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민석과 미라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으며 여름 또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옆에 서 있는 도진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도진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총지배인을 향해 혀를 차며 호텔 물관리가 이 모양이라 실망스럽다는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아까의 어눌함이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대적인 지배자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총지배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들라고 명했고 이 호텔의 주인으로서 내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당장 주변을 정리하라는 짧고 간결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지배인은 감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즉시 시정하겠다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민석과 미라를 향한 무언의 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현기증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는데 자신이 빗속에서 5만 원을 주고 고용한 노숙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뇌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옆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 그에게 막대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떠올리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진은 그런 여름의 혼란을 감지하고 잠시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안심하라는 듯 윙크를 보냈지만 그 장난스러운 제스처조차 이제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의 존재감은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남편 연기의 대가는 사라지고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을 한 낯선 남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늦은 민석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총지배인에게 저 사기꾼이랑 짜고 연극하는 거냐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은 민석을 향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감히 회장님 안전에서 난동을 부린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호통을 쳤고 그제야 민석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동창들은 재빨리 눈치를 살피며 민석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도진을 비웃던 그들의 입에선 탄식과 두려움 섞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며 연 회장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민석의 앞으로 걸어가 그의 멱살을 잡는 대신 흐트러진 넥타이를 친절하게 고쳐 매주었는데, 그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민석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느껴져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진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까 자네가 말한 그 대단한 사업 계약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는 자비 없는 응징을 예고하고 있었고, 여름은 이제껏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도진은 이제 더 이상 연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듯 굽히고 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했는데,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총지배인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기며 박민석의 회사와 관련된 내부 감사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키며 그의 입에서 떨어질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적막감은 마치 사형대에 오른 죄수가 느끼는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민석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명확한 발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박민석 대표가 그렇게 자랑하던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하청 계약권은 오늘 이 시간부로 전면 백지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아 더욱 잔혹하게 들렸는데, 그는 단순히 계약 취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민석을 구석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귀사의 재무 건전성 조작과 담당 임원에 대한 불법 로비 정황,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가 모두 포착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석은 도진이 나열하는 혐의들이 모두 사실이었기에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박민석의 회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즉각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비서실장의 또렷한 복명복창 소리는 민석에게는 조종 소리처럼 들렸고, 그의 휴대폰은 빗발치는 채권자들과 투자자들의 전화로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도진의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진을 벌레보듯 무시하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은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최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스카라가 번진 줄도 모르고 여름의 팔을 붙잡으며 친구끼리 왜 이러냐고 뻔뻔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기억해보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이 잠시 실수를 한 것뿐이라며 여름에게 제발 회장님께 잘 좀 말씀드려달라고 비굴하게 부탁했는데, 이는 조금 전까지 여름을 가난뱅이라고 조롱하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은 자신의 팔에 닿은 미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당신들이 말하는 우정이란 것이 고작 남의 불행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었냐고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여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돈과 권력 앞에서 순식간에 표변하는 인간 군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도진의 구두 끝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민석의 모습에서
혐오감을 느꼈고 동시에 저런 자들을 한마디 말로 파멸시킬 수 있는 도진의 힘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바짓단을 붙잡은 민석의 손을 불결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는 총 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내 그를 떼어내게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민석을 양옆에서 붙잡아 일으켜 세웠고 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회장님을 부르짖으며 발버둥을 쳤지만 도진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연회장에 남은 다른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들은 도진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거나 억지로 딴청을 피우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까 여름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내며 그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한 장씩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명함이 아니라 그들의 회사와 HJ 그룹 간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는 무언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받아들고 손을 벌벌 떨며 사색이 되었지만 감히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즈는 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며 뼈있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도지는 굳어있는 여름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제 그만 나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방금 전의 냉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크고 단단한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연회장을 걸어나가는 동안 총지배인과 직원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배웅했고 동창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길을 터주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름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도진의 이끌림에 따라 걸음을 옮겼고 등 뒤에서는 안도와 탄식의 한숨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진은 여름을 먼저 차에 태우고 자신도 반대편 문으로 탑승했는데 차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화려한 호텔을 뒤로하고 어둠이 깔린 서울 시내를 달리기 시작하자 여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도진을 곁눈질하며 도대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도진이었는데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오늘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투로 가볍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름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지금 심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매장시켜 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당신에게 준 모욕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며 자신은 단지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여름은 그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진은 운전석의 비서에게 한강공원 쪽으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한 뒤 여름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아직 우리 계약은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어울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름은 거절할 명분도 기력도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여름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는 이제 고용인이 아닌 알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남자로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의 한적한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도진은 여름에게 잠시 걷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며 도진은 왜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그런 허름한 차림으로 거리에 있었는지에 대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주변에는 항상 자신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가면 쓴 사람들 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진짜 사람 냄새를 맡고 싶어 일탈을 감행하곤 했다는 그의 말에는 짙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그가 느꼈을 고독과 허무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가 단순히 괴짜 재벌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제 빗속에서 그에게 5만 원을 건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도지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여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무능력한 남자로 봐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에서 자신을 감싸주었던 그 순간 진짜 감동을 받았다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진의 진솔한 고백에 여름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설렘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고 여름을 마주보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처음에 썼던 계약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가짜 계약은 끝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천천히 찢어 강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하얀 나비처럼 밤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름은 아쉬움과 시원섭섭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직 정산하지 못한 잔금이 남았으니 그것을 핑계로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다는 엉뚱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여름은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에 환한 달빛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비즈니스나 계약이 아닌 서로의 사소한 취향과 꿈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도지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장난기 많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여름 역시 성공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편안한 여자의 모습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달빛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고, 이 밤이 지나면 그들의 관계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해 있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도지는 여름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며 그녀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뜬 한여름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지난밤의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맡 협탁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과 좋은 아침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메모지는 그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명함에 새겨진 HJ그룹 회장 강도진이라는 글자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가슴속에서는 불안감과 설렘이 교차하며 묘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재벌 회장과의 인연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파도 너머에 있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한 여름은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미묘하게 변해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데, 아마도 동창회에서의 소동이 벌써 아름아름 소문으로 퍼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는 3355 모여 수근거리다가 여름이 나타나면 황급히 흩어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중에는 노골적인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훔쳐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욱 업무에 몰입하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배경이나 권력에 기대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자존심이 있었기에 쏟아지는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왔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회사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비서가 찾아와 여름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회장님께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가운데 여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나섰고 회사 앞에는 어제 보았던 그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도진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는데 말끔한 수트 차림의 그는 어제의 장난기 어린 모습보다는 한 기업을 이끄는 진중한 남자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듯 화려한 호텔이 아닌 편안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잡았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식당의 별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정갈한 음식을 앞에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도진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식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관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진짜 연애를 제안하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름은 자신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하고 복잡한 배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솔직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배경이 아닌 사람 한여름 그 자체라며 그녀가 원한다면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라도 그녀 곁에 머물겠다는 파격적인 맹세를 했습니다. 한편 강남 사교계를 주름잡으며 오만하게 행동하던 최미라와 박민석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는데 HJ그룹의 법적 대응과 금융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박민석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파혼에 이르렀고 동창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쓸쓸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며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악연은 정리되었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도진과 함께 만들어갈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을 때 한여름은 자신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당당하게 임원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온전한 그녀의 노력이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거창한 파티 대신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한강변의 소박한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재계의 거물이었지만 여름 앞에서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떡볶이 국물을 흘리며 웃는 다정하고 평범한 남자친구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색안경이 아닌 부러움과 축복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늦은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회사 앞 버스 정류장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쏟아지는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여름의 손에 쥐어주며 1년 전 비 오는 날 당신이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듯 이제는 내가 평생 당신의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는 담백한 프로포즈를 건넸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도 꽃다발도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그의 고백에 여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깊고 따뜻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가면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계약 관계에서 시작해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반쪽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시작된 사랑은 가장 진실한 결실을 맺었고 강도진과 한여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겐 뒤의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처럼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축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행복하게 막을 내립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뀐 어느 늦가을, 서울의 모든 미디어와 대중의 이목은 한 곳으로 쏠려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HJ그룹 강도진 회장과 광고계의 신화로 떠오른 한여름, 상무의 결혼식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는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포장되어 소비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외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만의 예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결정되었는데 과거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축복과 환희로 가득 찬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운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로비까지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으로 장벽을 이루고 있었고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는 마치 폭죽처럼 끊임없이 터지며 세기의 결혼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여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레이스와 수천 개의 진주가 박힌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해주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쏟아질 대중의 관심과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감이 문득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인파와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계는 그녀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 한여름으로 살 수 없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부케를 꽉 움켜쥐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도진이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방에 조명을 켠 듯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도진은 긴장한 여름의 표정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밖으로 내보낸 뒤 조용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여름의 차가워진 손을 감싸주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회장 사모님이라고 부르든 혹은 신데렐라라고 부르든 나에게 당신은 영원히 비오는 날 나에게 우산을 씌워준 유일한 사람일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1년 전 여름이 그를 가짜 남편으로 고용할 때 썼던 그 계약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맺은 계약은 찢어버렸지만 내 마음속의 계약은 유효기간이 없는 종신계약이라며 당신이 힘들 때면 언제든 나를 고용해 부려먹어도 좋다는 농담으로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름은 그의 엉뚱하면서도 진심 어린 위로에 비로소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다시금 따뜻한 신뢰로 채워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버진 로드에 선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상투적인 문구 대신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담백한 내용이 담겨 있어 하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진은 맹세의 순간에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HJ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강도진을 축복해주러 오신 것이라며 앞으로 아내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모범적인 가장이 되겠다고 선언해 장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여름 또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화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파티는 격식을 차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재즈 음악이 흐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는 두 사람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도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항상 여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여름이 드레스 자락 때문에 불편해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녀를 챙기는 사랑꾼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재계의 원로들과 까다로운 투자자들조차 도진의 저런 모습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고, 차갑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강 회장을 변화시킨 여름의 매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름은 처음의 걱정과 달리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았고, 도진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미소 짓는 법을 배우며 HJ그룹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허니문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 올랐는데, 화려했던 조명이 사라지고 둘만 남게 되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나른한 피로감이 몰아닥쳤습니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고 여름의 어깨에 기대어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며 어리광을 부렸고, 여름은 그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풍경은 외로움이나 고독의 대상이 아닌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고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공항이 아닌 한강공원으로 잠시 우회해달라는 즉흥적인 부탁을 했는데, 그는 화려한 허니문보다 둘만의 추억이 깃든 장소에서 이 특별한 날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찾은 한강 둔치 벤치에는 1년 전처럼 차가운 강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옷차림은 트레이닝복이 아닌 턱시도와 예복 차림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도진은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따서 여름에게 건네며 건배를 제의했는데, 우리의 시작은 5만 원짜리 계약이었지만 그 끝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 되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때 당신이 정말로 백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진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아마 그랬다면 내가 전업주부로서 당신 내조를 완벽하게 해서 당신을 더 빨리 임원으로 승진시켰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고, 두 사람은 밤하늘이 울리도록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듯하면서도 여전히 소박한 행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도진은 바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주말만큼은 철저하게 여름과 시간을 보내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변장을 하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심야 영화를 보러 다니며 평범한 연인들이 누리는 데이트를 즐겼는데, 이는 도진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범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름 역시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으로, 가정에서는 도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안식처로서 완벽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물론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아 냉전 상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도진은 슬그머니 1년 전에 그 낡은 후드티를 꺼내 입고 여름 앞에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녀의 화를 풀어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날, 여름은 도진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는데, 그날 도진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사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회사 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아이에게 재벌가의 엄격한 교육보다는 사랑과 배려를 먼저 가르치겠다며 벌써부터 육아서적을 탐독하는 팔불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름은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남자가, 그리고 그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이제 새 식구가 되어 더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낭만적인 소설의 결말을 넘어 현실의 따뜻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진과
한여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규정하는 조건이나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진심 하나로 서로를 알아보고 지켜냈기에 그 어떤 부부보다도 견고한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 훗날 그들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다시 그 벤치에 앉게 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5만 원짜리 지폐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조건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아주는 용기와 서로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평생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앞날에 영원한 햇살과 가끔은 로맨틱한 빗줄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